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화 변동의 배경과 양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시대가 이제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란 이후의 사회를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 조선 후기에 사회 변동의 양상, 그리고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실학자들의 사회개혁 방안이 제기되고 있었고, 그리고 농민들의 이제 농민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이 새로운 문화에 관심을 두고 그 문화에 대해서 문화가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요. 자,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 관심을 두게 됐고 문학과 예술이 이제 새롭게 발달했던 바로 이 조선 후기 문화 변동의 배경, 양상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마인드맵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오늘 거는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나라 옛날을 뭐 유물을 이제 함께 이제 소개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이거 외우려면은 머리가 좀 아픕니다. 그러면 좀 크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크게 이해하는 틀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문화 변동의 배경인데요. 이제 왜 문화가 변동했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서민 문화가 발달을 했고 서양과학 기술 문물이 이제 전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문화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지금도 어찌 보면 좀 생활이 좀 윤택해져야 혹은 좀 먹고 살만 해야 이제 좀 나타나는 게 이제 문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된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술형이나 이런 걸로 많이들 내시는데 뭐 저 역시도 작년에 뭐 냈었는데요. 자, 상품 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을 했고, 그리고 농업 생산력이 이제 증대를 하게 되면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조선 시대의 이제 자본주의의 싹이, 자본주의의 맹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일본 백성들 가운데서도 경제적 부를 바탕으로 이제 축적해서 그 신분 상승을 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서당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자도 익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뭔가 알게 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뭔가 좀 쌓여가게 되니까 이들이 바로 이제 서민 문화를 형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중인층이나 서민층 일부에서는 양반층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었던 문학 활동화에도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는 바로 요게 이제 요 조선시대 후기에 나타났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과학 분야에서는 17세기 이후에 그 서양 과학기술 문물의 이제 경험과 수용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뒀는데요. 서양 과학기술이 중국을 거쳐서 조선으로 이제 전래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 사신들이 이제 베이징에서 활동했던 이제 서양 선교사들 있잖아요.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천주교, 이제 성당, 그런 그 선교사분들을 통해 가지고 과학기술을 이제 문명을 이제 전파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걸 국내로 이제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천문역법,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천문학 같은 거고, 이제 화포의 제작법, 그러니까 대포 제작법 같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과서 191쪽에 그 서양 문물들이 이제 소개된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이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저희가 요 나머지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화 변동의 이제 배움과 양상에서 실제로 그럼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이 이제 발달을 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실학이 이제 발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역사지리 언어로 제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요거는 잠깐만요. 좀 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실학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학자들이 우리 민족의 전통, 현실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지리, 우리의 언어를 이제 연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이 역사에서는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에서 좀 벗어나자. 그래서 탈중국, 그리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한국사를 좀 체계하자. 그래서 주체적인 그런 움직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동사 강목이라 그래 가지고요. 보통 이제 이 동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에 이제 중국이 중자를 이제 가운데 중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걔네예요. 지들이. 그래서 그 중국의 이제 동쪽에 있는 나라 이제 우리 역사 이제 동사라고 하는 건 그런 건데, 이 동사는 우리나라 역사라는 뜻이고 이제 강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그 역사를 정리하는 방식인데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종의 그 중요한 사건, 그다음에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에 관련된 내용, 이 저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사 강목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역사를 좀 정통론적으로 이제 재해석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군 시대부터 이제 고려 시대까지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치윤의 이제 해동 역사라 그래서요. 그 해동이라고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다 동쪽.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또 해동.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발해를 해동 삼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 동쪽에 이제 성황리에 이제 잘 만들어진 나라, 그래서 해동 삼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만주 지역을 비롯해서 그 조선의 영토에 대해서 정확한 고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단군에서부터 고려 시대까지의 얘기들을 이제 저술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다 이제 그동안 중국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해석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우리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해 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땅 지자, 이칠 이자를 쓰는 이제 지리, 즉 우리 국토에 대한 연구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지리서가 많이 편찬이 되었고요. 세계관이 많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기에 이제 동국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교과서에도 이제 따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백리척이라는 이제 축척을 사용을 해요. 이게 축척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국지도를 이제 만들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제가 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는 워낙 유명하죠. 심리마다 눈금을 새겨가지고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했는데, 이게 그 목판 지도였기 때문에 종이로 굉장히 많이 인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에 대한 얘기는 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영상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주관 선생님의 택리시 같은 경우는 이게 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로운 곳을 이제 택한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환경은 물론이고요, 각 지방의 경제, 생활, 풍속, 뭐 사람들의 성향,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주관 선생님이 뭐 막 유배 다니시면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면서 막 써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최초의 뭐 지리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세계지도격이 이제 고려망국 전도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마테오 리치라고 이제 서양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제작한 지도예요. 그래서 이게 잠깐 우리 애들이 잠시만요. 네,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테오 리치는 서양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더 과학적인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야 중국이 생산의 중심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확대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 지리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하면 우리 글 뭡니까? 네, 바로 한글이죠. 한글. 자, 한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신경준 선생님이 훈민정음 문해, 자, 훈민정음을 만든 건 예, 세종대왕님이죠. 자, 훈민정음 운해는 뭐냐면은 이거를 한글의 음운을 그림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쉽게 해설을 한 겁니다. 해설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유희 선생님께서는 언문지라 그래서 한글의 자음 모음을 분류해서 해설한 언문지를 이제 지으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국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과사전류가 이제 등장을 해요. 백과사전 뭔지 아시죠? 막 예전에 막 엄청 두꺼운 책들인데 요즘에는 다 인터넷 백과사전이 워낙 유명하게 됐는데, 음, 이게 그 선생님네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편화되기 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뭔가 자료를 찾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 뭐 레포트라던가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 하는 과제 같은 것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등장을 한 게 이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뿜뿜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풀이하고 그거를 이제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백과사전류의 서적이 많이 편찬이 됐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제 소개를 하면, 이수광 선생님이 이제 지붕유설은 쉽게 얘기하면 지붕은 이제 이수광 선생님의 호예요. 그래서 우린 그 지붕이 얘기한다 유설 이제 해설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최초의 그 백과사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최초였고요. 최초의 백과사전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다 나와요. 막 천문, 군사, 정치, 학문, 뭐 동식물, 뭐 등등등. 해서 막 심지어는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이제 지리 풍속도까지 소개된 좀 백과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성우 이익 선생님의 성우사설, 이 역시 마찬가지 성우도 이익 선생님의 호죠. 성우사설은 성우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 이게 뭐냐면 제자들과 질의응답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질의응답이 근데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과사전적인 성격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동무의 청정관 전서, 이 역시 마찬가지. 청정관도 이 선생님의 이제 호예요. 이제 호인데 이분의 청정관 전서, 그다음에 이규영의 오주, 연문, 장전, 상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분의 이제 저기 뭐냐 손자, 이동무의 손자가 이규영. 근데 자, 이게 뭐 공통적으로 다 이제 백과사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올라가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홍만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제 분야의 백과사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산림경제라고 해가지고요. 일종의 농촌에서 이 산림, 이제 숲을 임자잖아요.乡村에서 생활하는 처사의 생활 지침서라고 해서 일종의 농업사이자 가정생활에서는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저기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유고 선생님의 임원경제지라고 해가지고 이거 저희 역사 채널 2도 링크 걸어놨는데 농촌생활 백과사전인데 그게 그 농법 정책 그리고 자급자족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던 당시의 실학적 농촌경제 정책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과사전주까지 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게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 거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책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문학과 예술의 발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문학 대표적인 게 이제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선 후기가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민 문화가 이제 발달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 두 개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뭐 한글 소설하면 허균의 홍길동전이 있었다. 홍길동전 다들 아시죠? 뭐 설에 대한 차별. 그래서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억울한 그 홍길동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막 탐관오리를 응징을 하고 그리고 이상사회 막 율도국 만들어가지고 가면서 조선사회 현실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도 했고요. 그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서민들로 하여금 그런 느낌도 가져오게 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뭐 춘향전은 다시 아실 거고 뭐 남녀의 사랑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뭐 거기 보면 또 신분 차별도 나오고 지방 수령의 타막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한글 소설은 주로 서민들의 소망, 서민들의 소망이라든가 아니면 뭐 양반사회 비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의식선에 굉장히 도움을 준 게 바로 이제 한글 소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설 시조는 조선 후기 때 그러니까 기존의 시조 형식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막 선비들의 얘기, 막 그들의 절이, 막 요런 거 자연 감상 이런 것만 주로 나왔다면 이 사설 시조는 철저히 서민들의 현실적인 감정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형식과 내용을 탈피했다는 게 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판소리와 가면, 춤극, 이렇게 가면극, 뭐 탈춤 이렇게 메모해놨는데 조선 후기 때 이제 나타난 새로운 문화 양상 가운데서 어쩌면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이거 막 케이팝처럼 오늘날의 케이팝처럼 제일 인기 많았던데 참고로 이제 판소리랑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보면 판소리는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창으로 이제 노래 소리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사설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의 감정을 굉장히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 지금 작품은 12마당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는 그리 이제 많지가 않죠. 뭐야 이거? 응. 그래서 뭐 현재는 이제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군가 이렇게 5마당만 현재 이제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아이고. 그다음에 저 탈춤 같은 경우에는 탈춤, 가면을 쓴 사람이 이제 무대에서 그 대본에 따라서 연기하고 춤추는 일종의 연극입니다. 그래서 광대들 아시죠? 광대. 그래서 그 지역 거점으로 활동을 했고요. 특히 장시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무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탈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의 위선을 막 폭로하고 그 사회비리 풍자하고 이러면서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극 영화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서예나 공예도 발달했는데 뭐 우리나라만의 이제 필법이 많이 있었다 해서 동국진체라든가 김정희 선생님이 추사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예 부분에서는 이제 백자, 그러니까 이제 민간 부분에까지 좀 널리 이용됐다라는 점. 그다음에 목공예 같은 경우는 나무 목자예요. 그래서 나무로 생활용품 제작하는 목공예도 많이 발달했다. 예,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서민 중심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됐다라는 점이 여기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저기 그림 부분인데요. 이제 진경산수화가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화 부분에서는 기존에는 그 중국의 산수화 모방하는 게 화풍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야, 우리나라 자연이 얼마나 예쁜데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린 진짜 경치를 그린 산수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화가가 겸재 정선 선생님인데 뭐 우리 학교 근처 저기 중랑구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겸재로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선 선생님은 중국의 화풍을 화법을 이제 소화도 했고요. 그리고
제일 역점적으로 하셨던 게 조선의 산천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 뭐 강원도 이런 명승지 두루 답사하시면서 그쪽의 풍경들을 이제 묘사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인왕제 색도인데 이게 인왕이 어디냐면 인왕산이에요. 인왕산. 그 청와대 뒤에 본 산이죠. 그거. 그래서 그 비 온 뒤에 그 인왕산의 경치를 그린 그림이 이제 인왕제 색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강전도는 이제 금강산의 겨울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풍속화 민화에서도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저기 대표적인 게 이제 김홍돈 선생님이잖아요. 서민들의 삶을 굉장히 잘 소박하게 이제 해학적으로 표현하신 분인데 그래서 다양한 그림을 그리셨죠. 그게 특징이고 이제 신윤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의 삶 그리고 기생들의 삶 이제 부녀자들 이런 모습들에 주목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기생과 부녀자는 사실 그때는 좀 약간 마이너였었는데 이들의 삶에 이제 주목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민화가 발달하는데 이제 민화 따로 제가 메모는 안 해놨는데 그 민화 교과서에 보면 나와요. 그림을 보시면 아는데 그러니까 그 요거는 서민들의 미적 감각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되요. 주로 이제 막 동실물을 이제 소재로 이제 삼는데 주로는 막 그 현세 구복적인 그러니까 장수, 부귀, 기복 이런 민중의 소원이 있잖아요. 막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오래 살게 해 주세요." 요런 그런 소원을 자유롭게 표현한 그림이 바로 이제 민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민화까지 해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대해서 이제 조선시대 이제 후기 저기 문화 변동의 배경과 양상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여기 보시면 되게 내용들이 겁나 많아 보이고 뭔가 다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크게 이 두 가지 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정도를 '아 이게 조선 후기였구나.'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 안 했다. 자, 과학기술의 발달인데 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역법은 이제 천문학이 이제 발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막 시연력 그리고 이제 그 지전설 그러니까 지전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자전이죠. 고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영 선생님이 거중기 만든 건 아시죠? 그래서 화성 건설할 때 유용하게 쓰셨고 허준 선생이 이제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최초의 우리 그 한방 의학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통 한의학을 체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재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체질, 사상 체질이라 그래서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막 이렇게 해서 막 한의원 가면 막 뭐 자네는 뭐 태음인이네, 자네는 뭐 소양인이네,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치료법을 이제 정리한 책을 쓰시게 됩니다. 요겁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좀 정신없이 하긴 했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큰 틀은 요 두 개입니다. 큰 틀은 요 두 개고 요런 것들이 우리 이제 찬란한 문화 요소들이 있었다 정도로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